독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신세계 오늘 독서 토론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학교장 김기용입니다. 이게 책을 읽는다는 게 이제 혼자 해도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생각도 나누고 하면 더 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미있게 그런 어떤 배움의 즐거움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이 그냥 단순히 토론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오랜 어떤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만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성고등학교 35회 졸업생 멘토 박하준입니다. 오늘은 멋진 신세계라는 도서를 가지고 8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학생이 발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물 소말로 조절된 감정, 이것은 윤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신세계 속의 문명 세계에서 소마는 부작용 없는 마약으로 사회 전반에 퍼져서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는 치료성 약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소마는 사람들의 불안이나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없애는 대신 비판적 사고 능력과 저항의 힘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실제로 소설 속 사람들은 현실의 부정적 문제를 인식할 때마다 소마를 복용해서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결국 체제에 순응하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거나 좋은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 하나 없이 또는 마인드 컨트롤 하나 없이 소마를 먹는 행위만 반복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소마는 감정을 조절하는 약물로 멋진 신세계 속에서 등장하는데 이때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과연 치료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고 더 기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각자 개인이 조절해야 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단순한 부정적 감정이라고 해서 이것을 치료의 대상으로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것이 통제로서 사용이 된다. 또 어떤 학생들은 이것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으며 좋은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진보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다라는 부분에만 집중한다면 기술적 인보와 인문적 퇴보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술적 진보에 따라 인문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그것은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보라는 말에는 발전의 의미 역시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기술적 진보와 인문적 퇴보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진보와 인문적 퇴보는 동시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기술적 진보를 소마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기술적 진보에 대해서 획일화되고 단일화된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쾌락을 느끼는 것이죠. 어떤 작업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어떤 여유 시간을 많이 줬지만 그 여유 시간마저도 결국에는 다시 근무 시간으로 편입이 되어버리는 현 상황이 인문적 퇴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경우도 인력과 출력의 관계, 예를 들어서 AI한테 어떤 걸 물어봤을 때 정답을 내놓긴 하지만 실제로 AI가 어떤 생각 과정을 거쳐서 그 출력에 도달했는지는 현재까지 AI 기술을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 같은 거 봤을 때는 제가 세탁을 가려면 보통 물이 있는 곳을 찾고 방망이질을 하고 말리고 이 모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세탁기가 만들고 그런 건조기가 생기면서 그냥 기계 한번 떡 돌리면은 돌아가도록 사람의 행동이 줄잖아요. 이 어떤 걸 말하냐면 사람이 어떤 지식을 볼 때도 이거를 깊게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과정이 필요한데 그냥 딸깍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책 속에서의 그 환경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대입해봤을 때 생성형 AI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들이 인간에게 오히려 다양한 생각거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을 뿐더러 컴퓨터, 휴대폰, 생성형 AI 등 과학기술과 관련지어서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3번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라 함은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라는 정의를 갖는 단어입니다. 이 정의로 보았을 때 인간은 즉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속에 등장하는 세계국 속에서 인간은 인간성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인간다움이란 개성이나 독창성 같은 것을 생각해봤고요. 일단 독창성이나 창의성 같은 것들은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이라 함은 어떤 행복한 경험, 슬픈 경험 이런 단순한 것뿐만 아니라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입체적이고 좀 더 심오한 경험들을 할 수 있고 그런 다채로운 경험이 저는 인간성과 굉장히 깊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인간다움이란 서울대 김기영 교수가 말씀하시기를 인간다움은 공감과 자유 그리고 이성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성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멋진 신세계 속 사회를 보면 고통과 갈등을 없애는 것으로 겉으로는 안정과 편안함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서로 공감하며 감정을 잃어버린 사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과 갈등 그리고 고통은 단순히 불행한 요소가 아니라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멋진 신세계라는 사회를 보게 되면 모든 갈등이 있을 만한 요소를 제거하고 소마라는 약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욕구가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이 모든 욕구가 충족이 되면서 이 불완전함이 없는 모습이 결국에는 인간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사회적인 동물, 독립적인 개체와 관련지어서 인간을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개성 및 독창성에 관련해서 인간의 고유의 성질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도 있었고 또 공감, 자유, 이성 등 타인의 발언을 인용해서 인간다움에 대해서 정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주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공학을 통해서 질병을 없애는 등으로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전쟁, 실업, 범죄 등을 없애면서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 예측 가능성, 예측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행복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채울 수 있고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을 통해서 만족감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멋진 신세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과학 기술 발전의 부작용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사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 실제로도 기술은 의학이나 교통 또는 통신 이런 분야에서 더욱더 긍정적이고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행복함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저는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인간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이동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정보를 찾는 데 힘이 드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앞에 있는 태블릿 PC,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멋진 신세계에서 나온 것처럼 헬리콥터 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지가 증가함으로써 저는 인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의 활동 영역을 전 세계적으로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수단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 더욱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의 기준이 과학기술의 발전 혹은 편리성으로만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우리가 더 교통수단이 편리해진다거나 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으로 인류가 더 행복해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실이나 회사 같은 곳에서 신기술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술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학 기술 또는 어쨌든 그
과학기술이 사회의 어떤 제도로 어떻게 편입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IT 기기들의 사용을 통해서 편리함을 증진시킨다. 이를 통해 행복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반면 편리성만으로 행복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으며, 기술과 사회 제도와 관련지어서 의견을 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주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이나 윤리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인공자공을 사용한다면 개인의 독창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도록 사람들 똑같은 사람을 많이 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개개인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사라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이나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진보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자공을 이용하면 일단은 저는 출산을 더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불임이라는 이런 문제와 결부지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불임은 이제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하는 통로인 난관이 과거의 수술 내력이나 좀 이런 질병에 막히는 경우, 혹은 자궁의 선천적인 구조의 기형으로 인해 이제 착상이 방해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멋진 신세계의 인공자궁 시스템을 이용하면 저는 이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해 임산부가 겪어야 하는 신체적, 사회적 고통과 제약을 줄이고 원활한 출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자양 출산이 사라진 세계는 진보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자연은 부모 자식 간의 유대관계,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생존 본능에 의해서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러한 모든 자연의 순환을 지탱하고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근거로 인공 출산으로는 유전적 다양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태어나야 하는 개체의 특성이 정해지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자연 출산이 사라진 사회는 진보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책을 읽었을 때 이제 자연 출산이 아닌 인공 출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96명의 쌍둥이까지 낳게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약간 현대사회 관점에서 바라보면 국제인간의 윤리성과 비슷한 관점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자연 출산이 사라진 사회가 진보된 사회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장점으로 산모들의 건강 문제도 당연히 원래 자연 임신 출산을 할 때는 산모들의 건강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런 것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건강이 악화되거나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고, 철저한 관리 아래에서 이제 태아들도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태아들의 그 건강 상태나 이런 발육에도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인공자궁과 생명탄생에 인하여 자연 출산이 사라진 사회는 진보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성의 임신을 질병화하거나 혹은 그 임신 경험 자체를 폄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만약에 인공자궁을 착용했을 때 이 기기가 오작동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생명과학 2 시간에 보면 지금 이제 유전자 편집 그런 기술이 나오거든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하게 되면 그 지금 3학년 선배들도 하는 얘기가, 유전자 편집을 요새는 배아에까지 활용하는 시기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아가 이제 수정란인 상태에서 한 단계 진화된 상태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배아 상태를 이제 생명체로 보냐 안 보냐, 지금 하는 모든 아까 4번 내용도 그렇고 5번 내용도 그렇고, 여기서는 과학기술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우선 윤리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할지, 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윤리적인 문제의 그 해결이 필수라고 저는 먼저 생각합니다. 해결할 수 있으며 산모들의 건강, 이를 통한 여성들의 단절된 커리어를 해결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고,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분들은 윤리적인 문제,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또는 유전적 다양성, 복제인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주제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멋진 신세계에서 인간의 공장에서 찍어내서 생산하는 생명 조작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요. 이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출산 전에 유전 질환을 검사하거나 성별을 선택하는 기술들이 발달하는 등의 현대 사회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저는 멋진 신세계와 현대 사회가 그렇게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 조작과 감정 통제 그리고 인간 소외는 멋진 신세계 속 유토피아에서 꽤나 매력적인 단어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단어들이 현대 사회에 적용된다면 우리 사회는 과연 유토피아가 될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멋진 신세계의 유토피아는 생명 조작과 감정 통제를 통해 고통을 없애지만 그 과정에서 자유가 없어집니다. 반면 현대사회는 인구나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극적인 컨텐츠들이나 연예계 가십거리 이런 것들이 정치 참여나 그런 관심을 약간 대중들의 관심을 정치 쪽에서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소설 속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현실 세계에서도 약간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것들이 자극적인 쇼핑 콘텐츠나 연예계 가십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오카노프스키 정책에 좀 집중을 해서 멋진 신세계를 읽고 미래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현재에서 미래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거기서 감마 이하의 계급들이 나오잖아요. 걔네를 보면서 저는 되게 로봇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에 착안해서 미래 세계에서 우리가 로봇을 만드는 것을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만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인간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인간을 복제시켜서 로봇처럼 쓰게 된다면 신인류가 증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멋진 신세계가 현대사회와 기술적으로는 진보된 사회여서 유사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 자유가 없다는 점에서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신세계 속에서 존이 말했던 아플 자유, 불행할 자유, 이런 신을 믿을 자유,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이런 자유들이 멋진 신세계 속에서는 결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을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자유들이 없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약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것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치료제뿐 아닌 마약 등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약으로 감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이런 행복이라는 게 과연 처방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현대 사회와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사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경우 기준을 만든다, SNS를 통한 현대 사회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멋진 신세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고 반대의 의견으로는 유토피아와 관련되어서 이것이 현실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도 나눠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주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도피 기질이 형성한 것 같은 스폰말을 끝까지 사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안정한 삶 속에서도 더 나은 안정한 삶을 위한 불안이 만족스러운 삶 속 가운데 쾌락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만족과 쾌락을 위한 불만족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는 진실 속의 사회에서 수동적 존재가 아닌 동덕적 주체가 발전과 성장을 이뤄내며 불행한 사람이 없는 곳이야말로 멋진 신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실 속에서 불행할 바에는 차라리 무지 속에서 행복한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사람이 사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 기쁨이라고 생각해 멍청하게 살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실을 알게 된다 하여도 매트릭스 같은 영화에 나오는 네오 같이 특별한 존재가 아닌 범인이라면 딱히 그 진실을 알게 되어도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진실을 알게 되어서 불행하게 살아야 되나 싶었습니다. 자기 삶을 선택할 수는 없죠. 어쨌든 개인의 삶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시 속의 행복이 낫고요.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진실 속의 불행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존재는 바람직한 인간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사회 자체가 인간의 의미를 스스로 객관시키는 것은 철학적으로나 인문적으로나 엄청난 퇴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실은 딱히 사회적 입장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의해 통제된 가짜 행복일지라도 그 안에 살아가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국가가 완벽하게 유전자까지 조작을 해서 그들이 그들의 삶에 만족하게 만들었고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소말하는 마약을 이용해서 그들이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들은 삶에서 자신이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결국에 시작부터 끝까지 본인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짜일지라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무지 속의 행복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얘기한 의견에 좀 동감하는 바도 있지만 무지 속의 행복이 낫다라는 생각에 일단 조금 무게를 싣고 무지하다라는 건 본인이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자신이 무지하다라는 진실을 알게 됐을 때는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것을 그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가끔 느끼는데요. 그리고 책 속에 저도 수많은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닥 행복하지 않은 삶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행복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행복을 느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실 속에서 불행할 바에는 차라리 무지 속에서 행복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실을 알 자유와 권리가 각 개인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지 속의 행복과 진실 속의 불행,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나을지는 각 개인이 결정할 여부이지 사회가 사람들에게 무지 속의 행복을 조장하고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믿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불행보다는 행복이 낫다라는 의견으로 무지 속의 행복을 골라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한다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든 불만족을 하든지 간에 진실을 아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제 7번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부카노프스키 처리는 델타 이하계급을 생산하기 위해서 대략 한 개의 난자와 정자 조합에서 약 96명 정도의 일란성 쌍둥이를 배양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단순한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과학 기술적 또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종 자체의,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 자체의 그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처리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을 이용해서 그 배아를 억제하는데요. 이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은 책임에 관한 문제가 엮여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그냥 사회적, 기술적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누가 책임지고 키울 것인가. 일단 그런 멋진 신세계 사회에서는 회사가 이 아이들을 다 교육하고 했는데, 만약 실제 현실에서 온다면은 이걸 부모가 해야 되는데 부모가 96명 아이를 어떻게 결하겠어요? 이런 돈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기술적인 오류는 일단 이런 오류가 생겨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방사선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기아가 나왔어요. 근데 이 기아를 복제를 해버렸네. 96명이 다 기아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또 어떻게 배상할 거냐 이런 말이죠. 태아들을 다 각자 계급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이 특징은 인간을 사회 유지만을 위한 일관된 기계적 존재로 만든다는 점에서 아까 논의했던 인간의 인간성이랑 인간다움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현대 사회의 그 저출산 문제를 인구의 감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나 성 불평등이 합쳐진 복합적인 문제로 보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카노프스키 처리는 단순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 불평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거나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해결책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부카노프스키 처리 기술을 허용한다고 해도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부카노프스키 처리 기술은 사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발언해주신 분들이랑 비슷한 의견인데 저는 이게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 청년들이 취업하기 힘들고 집을 마련하기도 힘들고 아이를 낳고 양육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출산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없이 그냥 단순히 통계적 수치만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출생 수만 늘린다면은 이건 오히려 취업난 같은 문제만 오히려 더 크게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와 비슷한 기술이 동물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배아 분할 기술의 경우 가축에게서 우수한 유전자를 얻기 위해서 동일한 난하를 여러 개로 분할하는 등의 기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물에게서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까닭은 생산성 증대 등 지극히 인간의 기준으로 유용한 것을 생산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유전적 다양성 저하 같은 문제는 기본이고 어떤 것이 남겨야 하는 형질이고 어떤 것이 없애야 하는 형질인가에 대한 그러한 인간의 기준에 입각한 딜레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인간종이 저출산으로 망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출산으로 망할 저 해결을 하는 주체는 이제 국가일 텐데 국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보커노프스키 처리 기술을 했을 때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 쌍둥이가 여러 명이 나온다는 소리인데 그럼 그 사람은 왜 만들어졌냐?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가치가 너무 폄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고 오히려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선행돼야 할 저희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보카노프스키 처리 기술 자체가 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멋진 신세계를 보면 이 정도 진보된 사회이면 어느 정도의 로봇이나 인공지능 등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에 따른 고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에 따라서 보카노프스키 기술 자체가 사람들을 획일화하고 그에 따라 통제가 더욱 쉽게 하며 독재가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세계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효율 높은 에너지 지원을 이용하여 모두가 계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꿈꾸는 신세계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이상세계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상세계가 생긴다 해도 윤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등 모든 측면에서 이상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현실이 해결되는 것이 멋진 신세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멋진 신세계에 대해서 적을 때는 미래의 세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꿈꾸는 신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이 1930년대에 쓰여졌는데 어제 선생님이 뉴스를 들었는데 중국에서 인공자궁 로봇이 아이를 낳는 거 이제 출시가 임박한 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난리가 난 거야. 1930년대에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꿈꾸는 세계나 이런 것들이 결국엔 또 금방 일어날 거라는 거지. 앞으로의 세계는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 토론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통감해 주기를